2026년 7월 1일 오전 9시 한국 증시가 열리자마자 삼성전기 주가가 튀어 올랐습니다. 장중 235만 원을 돌파하며 신고가를 새로 썼어요. 그런데 그날 증권가가 진짜 술렁인 건 주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전날 삼성전기가 이례적인 공시를 하나 올렸거든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540억 원 규모의 AI 서버용 MLCC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540억 원이 어느 정도냐면요. 삼성전기 연간 매출의 4%에 달하는 금액이에요. 코스피 중형주 한 회사의 연간 영업이익이랑 맞먹는 숫자가 단 하나의 계약으로 묶인 겁니다. 그것도 1년짜리로요. 증권가 연구원들은 이례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 이례적이냐고요? 부품 납품 계약은 보통 이렇게 공개 공시를 하지 않습니다. 물량도 상대방 이름도 가격도 다 비밀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번엔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공시 의무가 생겼고 빅테크 측 요청으로 상대방 이름만 가린 채 세상에 나온 겁니다. 계약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딱 1년이에요. 이 말은 빅테크가 내년 공급분을 지금 미리 묶어놓겠다고 선제적으로 움직인 거란 뜻입니다. NH투자증권 황지연 연구원은 이 계약을 보고 이렇게 진단했어요. AI 서버용 MLCC 부족 우려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시그널이라고요. 공급이 모자라니까 수요자가 먼저 뛰어온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MLCC가 뭐길래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빅테크 기업이 삼성전기 앞에 직접 줄을 선 겁니까? 그리고 삼성전기가 5주 만에 18%씩 달리는 동안 삼성전자는 왜 아직 고점 부근에서 맴돌고 있는 겁니까? 오늘 이 두 질문을 풀고 나면 지금 K 반도체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훨씬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표면만 보면 단순해 보입니다. 삼성전기 주가 많이 올랐다. 삼성전자 실적 좋아졌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쉽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건 그 아래입니다. AI가 반도체 부품 생태계 전체의 권력 구조를 바꾸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쌀을 쥐고 있느냐가 이 판의 핵심이 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보고 그다음 그 아래 구조를 들여다보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지갑에 어떤 의미인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숫자부터 봐요. 삼성전기는 2016년 5월 말에 199만 원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6월 18일에는 219만 원, 7월 1일에는 235만 원, 불과 5주 만에 18%가 오른 겁니다. KB증권은 목표 주가를 기존 22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렸고 NH투자증권도 170만 원이었던 목표를 300만 원으로 상향했어요. 불과 반년 만에 목표 주가가 2배 가까이 뛴 거예요. 1분기 실적이 화답해 줬거든요. 삼성전기는 2016년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7%, 영업이익은 40% 증가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어요. 증권가 예상치를 훌쩍 넘는 성적표였는데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는 게 시장이 이미 보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어떨까요? 이쪽도 실적 자체는 화려합니다. 2025년 4분기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2.9조 원에서 무려 16.4조 원으로 급반등했어요. 2026년 연간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은 136조 원대가 전망됩니다. 한 해 영업이익 136조 원이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나라 한 해 국방 예산이 약 60조 원입니다. 그 2배를 반도체 한 사업부에서 버는 겁니다. HBM사 북미 고객사 공급도 궤도에 올라탔고 파운드리 부문도 수율 안정화가 진행되면서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HBM사라는 건 AI 가속기 안에 들어가는 초고속 메모리인데요. 엔비디아 GPU 옆에 딱 붙어서 데이터를 극도로 빠르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제품 시장을 SK 하이닉스가 선점해 왔는데 삼성전자도 HBM사에서는 공급을 본격화하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 반도체는 정상 회복을 넘어 사이클 전환의 초입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가만 보면 이상합니다. 삼성전기는 저렇게 달리는데 삼성전자는 전문가들 말처럼 최근 찍었던 고점 부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실적은 좋아졌는데 왜 주가는 그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걸까요?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수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나오는 삼성전자 지금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라는 말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상한 대목이에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MLCC가 왜 이 사이클의 핵심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퍼즐이 풀리거든요. MLCC는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는 굉장히 어려운 이름을 달고 있는데요. 이름만 들으면 뭔가 복잡할 것 같지만 역할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전자제품 회로 안에서 전류를 안정적으로 저장하고 공급하는 부품이에요. 반도체 칩이 제대로 일하려면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반드시 필요한데 순간적으로 전기가 몰려오거나 끊기면 성능이 떨어지거나 오작동이 납니다. 그 완충과 안정을 맡은 게 MLCC예요. 거기다 회로 안에서 생기는 신호잡음을 잡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IT 기기에서는 쌀과 같은 존재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쌀처럼 어디에나 들어가고 쌀처럼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스마트폰 하나에 약 1, 0개 정도의 MLCC가 들어갑니다. 밥그릇 하나 분량의 쌀이에요. 그럼 AI 서버에는요, 여기서부터 숫자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AI 가속기 세대가 바뀔수록 MLCC 탑재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요. 엔비디아 호퍼 세대 서버 한 대당 야기만 개 수준이었어요. 그 다음 세대인 블랙엘 NBL72에서는 40만 개로 뜁니다. 그리고 곧 등장할 루빈 울트라 NVL 576 서버에는 무려 180만 개가 필요할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어요. 호퍼에서 루빈까지 단 두 세대 만에 탑재량이 90배 늘어나는 겁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빅테크가 AI 데이터 센터 서버를 수천 대씩 깔아야 하는 상황에서 서버 한 대에 MLCC가 180만 개 들어간다는 건 단순한 부품 조달 문제가 아니에요. 공급망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 조건이 되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의 서버가 만 대 있다고 가정하면 MLCC가 180억 개 필요한 거예요. 180억 개. 우리나라 국민 한 명당 360개씩 나눠줄 수 있는 양입니다. 그게 데이터 센터 하나에 필요한 쌀의 양이에요. 거기다 단순히 양만 넣는 게 아닙니다. AI 서버용 MLCC는 고전압, 고용량, 초소형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해요. AI 서버는 순간적인 전력 변동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일반 서버에 들어가는 MLCC를 넣었다가는 성능이 떨어지거나 오작동이 나요. 그러니 아무 회사나 만들 수 없는 겁니다. 기술 장벽이 올라간다는 건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줄어든다는 뜻이고 남아있는 회사들의 협상력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삼성전기가 지금 이 위치에 있느냐는 질문의 답이에요. 공급 쪽 상황은 어떨까요? 삼성전기와 세계 1위 MLCC 업체인 일본 무라타의 가동률이 이미 90%를 넘어서 있습니다. 재고는 바닥이에요. 주문부터 납품까지 걸리는 리드타임이 20주에서 24주인데 실제 생산 리드타임은 6주에서 8주밖에 안 돼요. 주문을 넣어도 5달에서 6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쌀이 모자란 건데 벽실을 지금 심어도 가을에야 거둘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난 4년간 MLCC 업계 전체가 공장 증설 투자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집행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수요가 정체되고 PC 시장이 꺾이면서 MLCC 가격이 한동안 내리막을 걸었거든요. 그 시절에 공격적으로 투자했다가 수요가 안 오면 재고만 쌓이고 손해를 보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다들 지갑을 닫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AI가 등장하면서 수요가 폭발했고 공급 능력을 단기간에 늘릴 수 없는 구조적 공백이 생긴 거예요. 새 생산 라인을 짓는 데만 최소 2년이 걸립니다. 장비를 사고 설치하고 수율을 안정화하는 과정이 다 포함되거든요. 그러니 지금 당장 짓기 시작해도 2028년 전에 실질적인 공급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공백을 빅테크들이 장기 계약으로 막으러 나선 겁니다. 이번 사 540억 원 계약이 그 결과예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요, 지금부터입니다. 이 흐름이 MLCC에서 그치지 않아요. 삼성전기의 또 다른 성장 축인 FCBGA가 있습니다. 반도체 칩과 메인보드를 연결해
전력과 신호를 전달하는 핵심 패키지 기판인데요. 만드는 기술이 워낙 까다롭고 미세 공정과 수율 관리 역량까지 동시에 필요한 고난도 제품이라 만들 수 있는 업체 자체가 손에 꼽힙니다. 삼성전기는 베트남에 무려 1조 8 영억 원을 베팅해 이 공장을 증설하고 있어요. 1조 8 영억 원이면 평균적인 한국 직장인이 쉬지 않고 일해도 3만 6 0년이 걸리는 돈입니다. 그만큼 미래에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2026년 하반기부터 FC BGA 라인이 풀가동 체제에 들어갈 전망이고 2027년에는 연간 풀가동 체제에 들어간다는 게 분석가들의 전망입니다. 일부 고객사와는 이미 2030년 공급분까지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분석도 나와 있어요. 고객군 이름을 한번 보세요.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애플, 브로드컴, AI 인프라 전쟁에서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붓는 회사들이 줄줄이 삼성전기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애플 이야기도 짚어볼게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 속에서 애플이 미국 정부의 아이폰 제품 가격을 올려야 한다며 관세 면제를 요청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부품 원가가 올라가니까 그걸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거나 관세를 면제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삼성전기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애플이 부품 원가 압박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건 그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의 가격 협상력이 올라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공급자 우위 시장에서 수요자가 먼저 가격 인상을 용인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폰을 만드는 회사가 부품 가격 때문에 정부에 읍소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부품 공급자의 힘이 세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요는 폭증하고 공급은 빠듯하고 빅테크는 직접 계약으로 물량을 묶으러오고 공급자 가격 협상력은 올라가고 있어요.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1983년 이병철 회장이 도쿄에서 반도체를 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모두가 무모하다고 했잖아요. 그 한 번의 결정이 40년 누적으로 오늘의 메모리 1위를 만들었습니다. 삼성전기의 MLCC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수십 년 동안 소형 전자 부품을 만들면서 초소형화와 정밀 제어 기술을 한층 한층 쌓아온 겁니다. AI 서버용 고전압 고용량 초소형 MLCC는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수백억 개를 만들면서 쌓인 생산 데이터와 수율 노하우가 기초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후발주자들이 공장을 짓고 싶어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ASML이 EUV 장비 한 가지를 갖고 전 세계 반도체의 목줄을 쥐고 있는 것처럼 삼성전기는 AI 서버가 없어서는 안 될 부품 하나를 쥐고 있는 겁니다. 독점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진입장벽이 생겨나고 있다는 게 지금의 상황이에요. 자, 이제 좀 보이시나요? 삼성전기가 달리는 건 삼성전기 한 회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AI가 한국 반도체 밸류체인 전체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구조 변화의 신호입니다. KOSPI에서 삼성전기를 들고 있는 개인 투자자 약 100만 명, 그리고 삼성전기 MLCC가 들어간 AI 서버로 일하는 직장인 수백만 명, 여러분 모두 이 구조 변화의 한 조각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왜 삼성전기만큼 안 달리는 겁니까? 이건 삼성전자가 뒤처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배의 크기가 다른 거예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한국 증시에서 압도적 1위입니다. 그 거대한 배가 탄력 있게 움직이려면 중형급 배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실적 개선의 방향은 같습니다. 반도체 영업이익이 돌아섰고 HBM사 공급이 시작됐고 파운드리도 체질 개선이 진행 중이에요. 다만 배의 크기가 다르니 주가 탄력의 속도도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고점 부근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하는 건 이 배가 갑자기 로켓이 되기는 어렵다는 현실적 평가에 가깝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내는 136조 원 영업이익은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돼 있어요. 시장은 항상 미래를 먼저 사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그 여백에서 다른 종목들한테 기회가 돌아가야 더 강하고 오래가는 시장이 온다는 분석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솔직하게 짚어야 할 것들이 있어요. MLCC 사이클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도 비슷한 사이클이 왔어요. 그때 삼성전기 영업이익률이 분기 최고
38%까지 치솟았다가 2019년부터 급격히 꺾였습니다. 공급이 늘고 스마트폰 수요가 조정되면서 가격이 흘러내린 거예요. 지금 이 사이클도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국 MLCC 제조사들이 성숙 공정 제품에서는 가격 압박을 계속 넣고 있고, 야게오나 타이오이덴 같은 경쟁사들도 생산 확대에 나서고 있어요.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도 변수입니다. 삼성전기 주요 생산 거점이 베트남인데 관세 환경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수익성에 영향이 올 수 있어요. 삼성전자 파운드리도 여전히 체질 개선 진행 중이고 TSMC와의 격차 좁히기는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사실들을 건너뛰고 장밋빛만 보면 손해를 보는 건 결국 우리 자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이클이 2017년과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MLCC 수요의 주력은 스마트폰이었어요. 스마트폰은 교체 사이클이 끝나면 수요가 꺾입니다. 하지만 AI 서버 수요는 성격이 달라요. 한번 깔린 AI 인프라는 계속 확장되고 세대가 바뀔수록 탑재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예요. 공급이 따라잡기 전에 수요가 또 올라가는 그 간격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것이 KB증권이 이번 MLCC 사이클이 더 강하고 길 것이라고 분석하는 근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닷컴 뽑을 때는 모두가 인터넷이라는 말만 들어도 주식을 샀잖아요. 그리고 버블이 꺼졌어요. 지금도 AI라는 말이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닌지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다만 AI 인프라 수요는 실제 서버가 깔리고 실제 전기가 흐르고 실제 데이터가 처리되는 물리적 수요예요. 그게 스마트폰이나 닷컴 시절의 기대 심리와 다른 점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차례예요. 이게 여러분께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이미 들고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시점에 갈아타야 하나 고민하실 수 있어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삼성전자와 삼성전기는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AI 기기로 수요를 만드는 회사고, 삼성전기는 그 반도체와 AI 서버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쌀을 공급하는 회사예요. 둘 다 같은 AI 수요의 수혜 안에 있습니다. 사이클의 단계와 주가 탄력의 속도가 다를 뿐이에요. 어떤 배를 타느냐의 선택이지 어떤 배가 틀렸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삼성전기 협력업체나 소부장 중소기업에 몸담고 계신 분들이라면 풀가동 체제가 협력사 물량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건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원청이 풀가동이라는 건 납기 압박과 원가 요구도 함께 올라온다는 뜻이기도 해요. 호황의 과실이 1차 원청에만 쌓이고 협력사는 그 압박을 고스란히 받는 구조가 이번에도 반복되는지 들여다봐야 할 대목입니다. 이건 삼성전기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제조업이 수십 년째 풀지 못한 원청 협력사 구조의 숙제예요. 지금처럼 호황 사이클이 올 때 그 과실이 얼마나 공정하게 분배되느냐가 다음번 위기 때 이 생태계가 얼마나 버티느냐를 결정합니다. 삼성전기 납품 중소기업 사장님 입장에서 보면 원청 실적 발표보다 중요한 건 내 납품 단가가 올해 몇 % 인상되느냐예요. 그 간격을 좁히는 것이 이번 사이클이 한국 제조업 생태계 전체로 퍼지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주식을 연금처럼 들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 주주라면 지금 안 팔면 이렇게 된다는 제목의 영상들이 넘쳐나죠. 하지만 사이클 초입과 고점을 구별하는 기준은 주가가 얼마 올랐느냐가 아닙니다. 수요의 구조적 성격이 바뀌었느냐,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을 수 있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를 놓고 보면은 지금은 아직 사이클 초입이라는 쪽에 무게가 실린 시점이라는 분석이 많아요. 물론 그 판단은 결국 여러분 각자가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MLCC가 뭔지, 왜 빅테크가 줄을 서는지를 이해한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과 모르는 상태에서 내리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이 사이클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의 차이는 결국 정보와 구조를 이해했느냐 아니냐에서 갈리는 거예요. 남들이 팔 때 살 수 있고 남들이 살 때 팔 수 있는 것. 그게 구조를 이해한 사람이 갖는 힘입니다. 삼성전기가 왜 달리는지 이해한 사람과 그냥 올랐으니까 따라 사는 사람은 결국 다른 결과를 맞이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2016년 7월 1일 아침 삼성전기가 235만 원을 찍던 그날로 돌아가 볼게요. 그날 증권가에서 가장 중요했던 숫자는 235만 원이 아니었습니다. 사후 140억 원이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빅테크 기업이 삼성전기에 직접 장기 계약서를 들고 찾아왔다는 사실, 공급자가 부품업체에서 AI 공급망의 핵심 권력이 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기 계약서를 가져온 빅테크 기업은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경쟁사들이 눈치채기 전에 먼저 물량을 확보해야 했던 겁니다. 그게 지금 이 시장의 온도예요. AI 인프라 전쟁에서 메모리를 차지한 나라는 한국입니다. 그 메모리를 가능하게 하는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엔비디아는 미국에 있어요. 그런데 그 메모리와 칩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전기를 안정시키는 쌀을 만드는 회사는 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최대 빅테크들이 그 쌀을 미리 사러 줄을 서고 있습니다. 부품업체가 갑이 된 세상, 전자산업에 쌀이 귀해졌습니다. 그 쌀을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어디인지 시장이 지금 그 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